저는 인생의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악착 같은 어머니 덕분에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랐죠.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탄탄한 중견기업에 취직해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최연소 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진 남자와 결혼했고 사랑스러운 아이도 얻었죠. 겉으로만 본다면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가면 뒤에는 골마 터지기 직전의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타인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끝없이 균열하고 있었던 위태로운 삶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그 위태로운 삶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생명과 맞바꾼 한 남자의 끔찍한 배신 앞에서 저는 이제 성공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진짜 저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병실문이 천천히 열리는 그 순간을요. 삐걱이는 경첩 소리가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유난히 거슬렸죠. 저는 식은땀이 흐르는 손끝으로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1,000만 원 현금, 엄마의 항암 치료비였어요. 살아갈 날보다 죽어갈 날이 더 가까운 엄마의 마지막 희망이자 생명줄. 간신히, 정말 간신히 모은 돈, 이 돈만이 우리 엄마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그런데 봉투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종이장처럼 얇은 빈 봉투가 제 손 안에서 맥없이 구겨졌죠. 제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흑백 필름처럼 변하는 듯했어요. 손끝부터 시작된 싸늘함이 심장을 지나 온몸으로 번져갔죠.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제 눈은 봉투 안의 텅 빈 공간을 뚫어져라 응시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끔찍한 현실만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을 뿐이었죠. 손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고 다리는 풀려거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소름지치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이게 왜? 제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갈라졌어요. 옆 침대에 힘겹게 누워있던 엄마가 겨우 눈을 뜨셨습니다.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 위로 드리운 깊은 그림자. 그 텅 빈 눈동자가 흔들리는 봉투와 이내 제 얼굴에 가닿았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희미하게 벌어진 입술 사이로 가쁜 숨소리와 함께 절망만이 비어져 나올 뿐이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순간 갓 피어난 꽃처럼 생기를 잃고 시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에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어요.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엄마의 마지막 희망이 제 손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그것조차 차갑게 식어가는 제 몸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이 한순간에 저를 덮쳐오는 듯했어요. 그때였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귓전에 찢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듯했죠. 목소리에는 저와 엄마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여유와 들뜸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비수를 꽂듯 제가 겨무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을 잘라냈어요. 제 몸은 얼어붙었지만 귀는 그의 목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죠. 그의 뻔뻔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저를 더 깊은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명줄 붙잡고 있으면 뭐해. 희망도 없잖아. 어차피 가실 분 편하게 여행이라도 다녀오시게 해드려야지. 청천벽력 같았어요. 제 심장이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지는 느낌이었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장롱 속 현금을 훔쳐 시어머니의 해외여행 경비로 탕진했다는 사실보다 엄마의 죽음을 덤덤히 인정하며 그 돈을 요용한 남편의 잔인함이 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어머니의 눈가에는 주름진 골을 따라 투명한 물줄기가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악력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같은 절망이 고스란히 제게 전해졌죠. 그 순간 제 심장 속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 혐오, 그리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결의. 그것은 저를 집어삼킬 듯 맹렬히 타올랐습니다.
제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가득했죠. 저는 엄마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대갚아 줄게요. 반드시. 제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눈빛은 실기로 번뜩였습니다. 더 이상은 무기력한 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산송장이 되어버린 엄마와 심장이 찢어지는 저.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제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제 머릿속에는 파노라마처럼 지난 12년의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이동민을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직장 생활에 지쳐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평범한 대리였고 그는 늦깎이 신입사원이었죠. 눈에 띄게 잘생긴 외모 탓에 입사 초부터 여자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저는 솔직히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답답하리만큼 더딘 일처리 속도와 잦은 실수는 저를 지치게 만들었죠. 그의 실수를 수습하느라 제 야근은 늘어났고 주변에서는 그의 외모를 탐하느라 제게 업무방해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능력 있는 여자라는 칭찬에 익숙했고 제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어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새벽까지 불을 밝히며 보고서를 수정하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끼고 살았습니다. 경쟁자들의 시기와 질투, 상사들의 무언의 압박 속에서도 저는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죠. 하지만 그 성공은 제게 깊은 공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도 여유로운 주말도 없이 오직 일에만 매달리는 제 삶이 과연 행복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봐온 어머니의 희생이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저를 키우시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낡은 작업복에 묻은 흙먼지, 거칠어진 손마디, 그리고 남몰래 흘리셨을 눈물을 저는 보았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와 돈을 빌려가며 어머니를 무시하고 뻔뻔하게 굴었던 기억들은 제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았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절대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않겠다,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다짐했고 그것이 저를 더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려 강요했습니다. 제 삶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면무도회와도 같았습니다. 최 대리님, 동민 씨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잘생긴 얼굴 보면 피로가 풀리잖아요. 힐끗거리는 시선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 최 대리가 동민 씨 좋아하나 봐. 지가 사수라고 지꺼인 줄 아나 봐. 정말이지 진퇴양난이었어요. 저는 부장님께 사수 변경을 요청하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게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더 열심히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간절했고 그의 어눌한 사투리는 오히려 순박함으로 다가왔죠. 지쳐있던 제 마음에 그의 순수함이 작은 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그동안 제가 갈구했던 진심을 보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놀랍도록 변했습니다. 저의 지시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늘 메모하며 업무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렸죠. 꼼꼼하고 성실한 그의 노력은 우리의 팀워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시키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고 그의 미숙함은 점차 성실함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마치 제 손으로 빚어낸 조각품 같았죠. 그의 작은 성과에도 저는 마치 제 일처럼 기뻐했고 그를 성장시키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된 듯 했습니다. 제 존재의 이유가 그의 성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죠. 함께 야근하고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관심받는 것을 싫어하는 저를 배려해 다른 여직원들의 접근을 영리하게 차단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팀장님, 커피 드시고 싶으셨죠? 윤 대리님이 사주신대요. 같이 가요. 또는 팀장님도 저 건너편에 새로 생긴 식당 안 가보셨죠? 제 동기가 예약해놨대요. 같이 가요. 그의 재치 덕분에 저는 불필요한 질투 어린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 만에 우리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뒤 그는 제게 결혼을 청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하자. 나도 이제 입사 2년 차고 부모님도 결혼을 원하셔. 나이가 어리지 않았기에 결혼을 고민했지만 그의 집안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번듯한 양옥은커녕 슬레이트 지붕에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연로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집 안에는 흙먼지가 가득했고 비가 오면 벽에 축축한 습기가 배어나올 것 같은 낡은 냄새가 진동했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따뜻한 물은커녕 차가운 물도 잘 나오지 않아 세수 한 번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은 재래식이었고 부엌에는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가난의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목에 뼈마디가 굵게 띄어나와 있었고 시아버지는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의지하고 계셨죠. 하나뿐인 여동생은 시골 미용실을 운영하며 남편은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다고 했죠. 결혼하면 시부모님 부양은 물론 경제적인 지원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는 제게 신중하게 결정하라며 조언해 주셨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중요해. 돈은 부족해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은 넉넉해도 함께 할 수 없는 남자가 더 결혼 생활이 힘들 수도 있어. 마치 오늘을 예견하신 듯한 말씀이었죠.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제 마음에 박혔지만 저는 이미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돼. 내가 더 노력하면 돼. 이 사람이라면 분명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막연한 희망이 저를 지배했죠. 마치 제가 구원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중 그가 제 집 앞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가 정말 잘할게. 나 버리지 마. 내 집안이 어렵지만 그만큼 내가 잘할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애걸복걸했죠. 그의 눈물은 뜨거웠고 그의 간절함은 제 마음속 이성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제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에 저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저를 지배했죠. 이 사람이라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의 진심은 변치 않을 거야.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이미 과거의 제 모든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문제를 해결해왔던 습관이 이 상황에서도 제가 해결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를 다시 받아주었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 저는 각오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물론 시댁과 관련된 모든 돈 문제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요. 물론 그 각오가 현실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버거운 짐이 될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계좌를 확인했을 때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었죠. 빚이 없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판이었어요. 학자금 대출은 물론 카드론까지 얽혀 있어 그의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카드값과 대출 이자로 대부분이 빠져나가고 남는 돈은 거의 없었죠. 생활비는 온전히 제 월급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님 때문에, 집안 사정 때문에라는 두루뭉술한 변명뿐이었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자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는 이미 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결혼 역시 모든 문제 해결은 제 몫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신혼집 전세금을 지원해 주셨고 저는 그간 모은 돈을 털어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물, 예단도 없이 얇은 금반지 한 쌍과 목걸이 하나로 만족해야 했지만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저는 그 목걸이가 끊어질까 소중히 간직하며 특별한 날에만 착용했죠. 그 목걸이는 제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처음으로 해준 약속이자 저희의 소박한 시작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제 손목에는 달고 다른 시계 하나만이 자리했고 제 가방 속에는 늘 절약형 커피 믹스만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텅 빈 통장을 채우고 시댁을 부양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으니까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 올라온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대. 겸사겸사 서울 구경도 좀 하고. 좁은 신혼집에 5명이 들이닥쳤고 그들의 무례함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왁자거련 소리와 함께 시부모님, 시누이 부부, 그리고 조카들까지 우르르 울려들어왔죠. 마치 친정집에 온 것처럼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을 활보하고 소파에 아무렇게나 몸을 던졌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혼부부 침대에 드러눕는 시부모,
집안 살림을 뒤적거리며 비누, 샴푸, 심지어 접시까지 챙겨가려는 시누이. 남편은 그저 허허 웃으며 방건했습니다. 그의 무능력한 침묵은 제 마음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렸죠. 마치 제 영혼이 갉아먹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신혼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고 저는 그저 손님 치르는 하녀가 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아이고 며느리 살림이 이게 뭐니 너무 쪼들리는 거 아냐? 라며 비아냥거렸고 시아버지는 술상을 요구하며 저를 하녀 부리듯 했습니다. 야 며느라가 얼른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 가져와라. 제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남편은 그저 제 옆에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특히 시누이사 엄마가 사주신 소중한 접시를 탐낼 때는 정말 폭발할 것 같았어요. 아가씨, 그 접시는 안 돼요. 친정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어머, 겨우 이런 접시 가지고 뭘 그래요. 언니는 가서 또 사면 되잖아요. 부잣집 딸내미가 이 정도도 못 해주나? 그건 안 돼요. 친정 엄마가 주신 거라 안 돼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데요. 오빠, 언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 접시 몇 장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내가 달라는데 동민 오빠, 나 접시 필요하단 말이야. 시누이는 귀신같이 비싼 것만 골라 챙겨갔고 남편은 말리기는커녕 결국 그 접시마저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1박 2일의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난 뒤 우리는 대판 싸웠습니다. 어떻게 내 편은 안 들어주고 당신 여동생 편만 들어? 당신 눈에는 내가 우습게 보여? 남편은 싹싹 빌었습니다. 미안해. 시골은 원래 다 내외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그런가 봐. 내가 잘못했어.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내가 시골 사람이라 아직 도시 예절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잘 가르칠게. 저는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 비극의 씨앗이었음을 그땐 몰랐죠. 그의 눈물에 또다시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 균열을 외면한 채 저는 행복한 신혼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황당한 일은 제가 아끼던 목걸이와 비싼 화장품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제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화장대를 뒤져 가져간 것이었죠. 제가 고이고이 아껴 특별한 날에만 차던 목걸이, 고가 브랜드의 기초 화장품 세트, 심지어 제가 선물 받은 스카프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장대는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진창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랑 시누이가 한 짓이지 당신도 알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어쩌다 보니 라고 변명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들의 발길을 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남편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시댁은 우리 가족의 짐이었지만 저는 결혼 전 이미 각오했기에 감당하며 살았어요. 남편의 월급과 가정 경제는 모두 제가 관리했지만 매달 시댁에 들어가는 생활비와 병원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가끔 요구하는 돈도 한두 번은 내주어야 했죠. 명절마다 찾아오는 시댁 식구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저희 집 거실에 앉아 돈 봉투를 요구했습니다. 동민이가 대기업 다니니 돈 좀 있겠지. 라는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게 대놓고 며느리가 돈을 잘 버니 시댁에 보탬이 돼야지 라고 말했고 시아버지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 좋은 며느리를 얻었네 라며 제 돈을 마치 자신의 것이냥 자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허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200만 원씩 시댁 생활비로 보내고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시부모님의 병원비, 시누이 아이의 학원비, 심지어 시동생의 사업자금까지 제 월급은 마치 시댁의 ATM 기계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부모님인데 어쩌겠어, 동생인데 좀 도와줘야지 라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제 숨통이 점점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가장 짜증이 났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시댁 지원을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돈을 쪼개고 아끼는 사는데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나오면 당연하다는 듯 어머님 드려 아버지랑 여행이라도 가시라고 저번에 제주도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우리 가족은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했고 친정엄마에게 용돈 한 번 드린 적 없는데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말해봐야 부부싸움만 될 뿐이었죠.
친정엄마에게는 받기만 하고 시댁에는 주기만 하는 삶. 저는 그렇게 꾸역꾸역 살았습니다. 제 삶은 마치 시댁을 위한 은행계좌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퍼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제 모든 에너지가 고갈될 때까지 말이죠.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편두통은 일상이 되었고 매달 찾아오는 생리통은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서서히 망가져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는 이미 깊은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래, 가족은 다 이런 거야. 내가 더 참으면 돼.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대장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일기 초반이라 수술만 잘 되면 된다고 했지만 항암 치료가 필수라는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항암 치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짓눌렀죠. 엄마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저는 반드시 엄마를 살려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어머니에게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시큰둥했습니다. 항암 치료? 큰 병도 아니고 간단한 수술이라며 무슨 병간호야. 그냥 입원하고 퇴원할 때 우리 좀 태워줘. 아, 그리고 현금으로 100만 원 뽑아와. 그 돈마저 엄마에게 온전히 드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에 저는 다른 곳에 1,000만 원을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이불 속에 꽁꽁 싸둔 그 봉투. 그건 엄마의 마지막 희망이자 제게 남은 유일한 자존심이었죠. 그 돈이 사라진다는 것은 제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에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번이고 돈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제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돈마저 남편에게 털려버린 것이었죠. 저는 남편의 출근 후 장롱을 열었을 때의 그 공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불을 들추자 봉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싸늘한 빈 공간만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채우는 남편의 뻔뻔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죠. 아, 어디서 흘린 거 아니야? 며칠 전 그가 돈을 찾으러 가방을 열어봤다는 말을 할 때 그의 눈빛이 왜 그리 불안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때부터 제 돈에 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제 입에서는 억눌렸던 비명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겨우 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차가운 현실은 저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빈 봉투만을 바라볼 뿐이었죠. 도둑을 맞으면 봉투째 사라지지 990만 원만 빼가는 도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남편의 짓이었죠.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제발 이놈의 버릇장머리 이제는 좀 고쳐야겠다. 목소리에는 희미한 분노와 함께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체념 속에서 저는 불꽃 얕은 결의를 보았습니다. 엄마의 눈빛은 마치 맹수처럼 번뜩였고 저는 그 눈빛에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건네받은 시어머니는 마치 황금 보따리라도 받은 양 눈을 번뜩였습니다. 곧이어 그는 SNS에 아들 덕분에 호강한다며 온갖 명품 쇼핑 사진, 고급 호텔에서의 식사 사진, 화려한 유람선 위에서 찍는 사진들을 실시간으로 올리기 시작했죠. 제 어머니는 병마와 싸우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 피 같은 돈으로 해외 명품 매장을 전전하며 며느리가 벌어온 돈으로 호강한다는 식의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허영심을 채워주느라 정신이 없었죠. 제 돈, 아니 제 어머니의 생명줄이 그렇게 허무하게 탕진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서 번쩍이는 시어머니의 환한 웃음과 사치스러운 배경은 제 눈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편은 제게 늘 엄마가 이번에 꼭 저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졸라대서 아니면 유럽 여행을 보내달라고 난리라서 라며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에 시달리는 척했습니다. 물론 그의 비겁한 회피였지만 시어머니의 허영심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아들들은 며느리 돈으로 집도 사주고 여행도 보내주는데 너는 뭐냐며 남편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압박과 자신의 체면 사이에서 결국 가장 쉬운 길, 즉 제 돈을 훔치는 비열한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이라면 물불가리지 않는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아들인 남편마저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엄마와 함께 병원에서 모든 계획을 짰습니다. 밤늦도록 엄마와 저는 머리를 맞대고 지난 날을 되짚었습니다. 엄마의 말씀은 엄중했고 제 마음속 응어리를 꿰뚫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엄마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모든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시며 쌓은 경험과 법률 지식이 빛을 발했죠. 전세금 차용증, 땅 증여 특약,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엄마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눈을 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엄마, 제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되갚아 줄게요. 반드시.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끓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직 파괴와 재건만이 있을 뿐이었죠. 우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손으로 그들의 파멸을 이끌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태평하게 아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쌌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여보, 이게 뭐야? 얼른 나와봐. 저는 침착하게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등기로 도착한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죠. 그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평생 돈이라면 벌벌 떨던 그가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제게 모든 것을 떠넘기려는 비겁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든 채 멍하니 서서 저를 올려다보며 애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대체 다 얼마야? 고소장? 장모님이 나를 고소했어? 그래, 우리 엄마가 너 고소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꺼져. 저는 가방을 그 인간 앞으로 던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남편의 옷이 대충 챙겨져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던졌습니다. 여기 짐 싸놨으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이거 이혼 서류야. 이것도 같이 가져가. 남편은 그제야 싹싹 빌었지만 저는 가차없이 그 인간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가 서류를 받자마자 납작 엎드린 이유는 뻔했죠. 등기로 보낸 서류 안에는 남편이 감당하지 못할 세금 폭탄 고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남편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고소장도 함께였죠. 그의 울부짖음은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겨웠죠. 이제 와서 엄마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탕진했을 때는 언제고 그의 비굴한 모습은 제가 그동안 얼마나 헛된 기대를 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엄마는 부동산 사업을 계속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우리 부부에게 처음 마련해준 전셋집도 사실은 엄마 소유의 집이었습니다. 엄마는 적당한 집을 하나 구입해 우리에게 전세 계약서를 쓰게 하셨죠. 저는 당연히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꼭 자기 이름으로 하겠다고 우겼어요. 제가 꼭 이 전세금을 갚을게요. 제 이름으로 해야 갚으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러는 김에 차용증을 하나 쓰자고 하셨죠. 이래야 나중에도 뒤탈이 하어. 자기 이름으로 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류상으로는 엄마 소유의 집을 우리가 전세 계약서를 써서 들어가고 그 대금은 남편이 엄마에게 빌리는 것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세금도 줄여야 했으니까요. 엄마의 선견지명은 이때부터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것이 훗날 저를 구원할 덫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은 그저 자기 명의라는 타이틀에만 만족했을 뿐 그 계약서와 차용증이 가진 진짜 의미를 헤아리지 못했죠. 그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고 집을 한번 옮겼을 때도 남편은 엄마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또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꼭 다 갚을게요. 걱정 마세요. 시간이 좀 걸려도 반드시 다 갚을게요. 그래놓고 갚기는 뭘 갚아요. 단 한 번도 갚으려는 신용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 앞에서 말만 그렇게 하고 명의만 자기 명의로 해서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저 명의만 자신의 것으로 하고 싶었을 뿐 책임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뻔뻔함에 저는 매번 속이 뒤집혔지만 엄마는 그저 웃으며 그래, 알았다고 하셨죠. 그때는 엄마의 속내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엄마는 이때 빌려준 전세금을 당장 갚으라는 고소장을 보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계신 엄마를 대신해 그 고소를 진행했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엄마와 병원에서 상의한 뒤 바로 일 처리하고 당일 등기로 서류를 집으로 보낸 것도 저였죠. 동시에 이혼 서류도 바로 떼어서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땅 문제도 하나 걸려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낡기는 했지만 땅 자체는 꽤 넓었거든요. 그 집과 땅을 시누이 부부가 남편 몰래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빼서 썼더라고요. 그래놓고 그걸 갚지 못하고 그냥 뒤로 누워버린 거였죠. 당장 갚지 못하면 시부모님이 그 집에서 쫓겨나와 졸지에 우리와 살 의향을 비추자 우리 집 역시 뒤집어졌고요. 그걸 보다 못한 엄마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차용증 써, 내가 돈 빌려줄 테니 그거 가지고 대출부터 갚아. 죄송합니다, 장모님. 아유, 제가 진짜 면목이 없어요. 자네도 몰랐다면서. 알았다 했으면 얼른 일이나 해결해. 대출 갚고 바로 그 집은 자네 명의로 바꿔. 그래야 다시는 자네 여동생이 손을 못 대지. 그렇게 남편은 그 집을 증여 형식으로 시부모님에게 받았습니다. 당시 친정 엄마가 남편에게 제시한 차용증에는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매매하는 식으로 집과 땅을 엄마에게 넘기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었었죠. 아마 남편은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워낙 상황이 급했으니까요. 그는 그저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 했을 뿐 그 서류 한 장이 자신의 목을 조여올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저 눈앞에 불만 끄기에 급급했던 그의 어리석음은 후에 엄청난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세금 폭탄과 민사소송으로 허덕이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과시하며 동네방네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재력이 있는 척하며 어떤 부동산 사기꾼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죠. 아들 덕분에 며느리가 돈을 잘 번다며 자신의 명의로 혹은 남편 명의로 무리하게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투자를 감행한 겁니다. 그 돈은 물론 돌려받지 못했고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남편은 제게 어머니가 또 일을 저질렀다며 절교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빚은 결국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몫으로 추가되었고 그의 파멸을 더욱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었죠. 시어머니의 한도 끝도 없는 허영심이 결국 그녀 자신과 아들마저 심연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자랑하듯 주변 사람들에게 돈 자랑을 늘어놓았고 그 소문을 들은 사기꾼들이 그녀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투자하면 대박 난다. 이자 따윈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감언이설에 넘어가 자신의 남은 돈은 물론 아들의 이름까지 팔아 돈을 끌어오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부 다 동원해서 엄마는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그간의 모든 돈을 갚으라는 고소장과 집의 증여세, 그리고 시부모님 집의 매매 양도세 세금 폭탄이 날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일단 남편을 내쫓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병원으로 가 수술을 받는 엄마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간병인에게 엄마를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엄마의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무난히 잘 되었죠.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야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집으로 찾아와 난리를 쳤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 갑자기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왜 이래? 난 더 이상 너랑 할 얘기가 없어. 이혼 서류는 작성했니? 이유가 뭐야?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너 남자 생겼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바로 싸대기를 후려쳤습니다.
제 손바닥이 그의 뺨에 닿는 순간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속 응어리가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그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떻게 네가 감히 나를 때려? 라는 황당함과 함께 이제 제가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세월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제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아, 진짜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유? 너 모르니? 내가 그동안 니네 식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 혼자 얼마나 악착까지 살았는지 그 이유를 진짜 모르냐고. 여보, 그건 내가 나중에 다 갚아줄 거라니까. 당신 고생 많은 거 알아. 닥쳐. 다 필요 없어. 이제 끝이야. 너는 우리 엄마 항암 치료비 1,000만 원 거 아까운 놈이잖아. 그러니까 꺼지라고. 그러자 남편 놈은 갑자기 얼굴을 바꾸더니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아, 진짜 너무하네? 야,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여긴 엄연히 내 명의로 계약한 내 집이야. 아이고, 그래. 네가 이렇게 치사하게 나와야 맞지. 야, 가서 계약서나 다시 봐. 그래, 계약서에 당당히 내 이름 써 있어. 너야말로 이야기. 너는 계약했니? 너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렸잖아. 언제 한 푼이라도 갚았니? 그러니까 이 집은 다시 우리 엄마한테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꺼지라고. 저는 그렇게 남편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한 엄마를 집으로 모셔왔죠. 소송은 변호사를 고용해 착착 진행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가족 간의 돈 거래라며 발악했지만 엄마가 준비해둔 완벽한 차용증과 특약사항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사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였죠. 법정에서 남편은 시족일관 초조해 했고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들이 소송이며 세금이며 대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당연히 시부모님도 당장 그 집에서 쫓겨나게 생기게 된 것이죠. 저는 남편 월급에도 전부 차압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시부모님이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아니,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 같은 애가 어디 있다고 어디서 이혼 타령이야. 세상에 말세다.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세상에 이런 일은 없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동안 며느리에게 이러는 시부모도 있으면 안 됐었는데 말이죠. 너 정말 우리를 이 집에서 쫓아낼 작정이냐? 다 늙어가지고 우리가 고향 떠나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면 아들한테 말씀을 해보세요. 이번에도 그 잘난 아들이 알아서 잘해주겠죠. 그러면 전 이만 끊을게요. 물론 시누이도 제게 전화를 해서 악을 쓰더군요. 진짜 시건방진 게 어린 게 나대는 게 당장 가서 머리를 부여잡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뭐 컸어? 진짜 내가 처음부터 당신 같은 여우랑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불안불안했어. 인간이 어떻게 이래? 닥쳐, 도둑년아.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야, 너 내 목걸이 훔쳐간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너도 경찰에 조사받게 해줘. 너네 집 뒤져 보일까? 그러니까 깝치지 말고 꺼져. 그 말에 놀랐는지 시누이는 얼른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이럴 순 없다고 우겨댔습니다. 그건 가족 간의 돈 거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웃기는 소리였죠. 아무리 가족 간의 돈 거래라 할지라도 거래는 거래잖아요. 거기에 모든 서류도 완벽하게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그는 모든 소송에서 다 졌습니다. 저는 그 가족의 모든 재산을 가져오고 그 인간의 월급도 차압을 걸어 그대로 제가 다 가져왔고요. 물론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렇게 돈이 없다고 그러더니 어디서 변호사도 고용해와서 무려 재산 분할을 요구하더군요. 진짜 사람의 전투력을 끝까지 자극했습니다. 저와 제 변호사는 정말 마지막까지 달려들었어요. 그 인간이 가져갈 재산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재산에 대해서는 그 악을 떨면서 달려들더니 양육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저에게 넘겨주더군요. 그게 더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정리하며 남편에게 경고했어요. 회사나 죽은 듯 잘 다녀. 잘려서 월급 차압도 못 가져가면 니네 여동생 집이고 그 남편 농버치고 다 압류 들어갈 거니까 정신 잘 차리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 전 이만 끊을게요. 물론 신호이도 제게 전화를 해서 악을 쓰더군요. 진짜 시건방진 게, 어린 게 나대는 게, 당장 가서 머리를 부여잡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뭐 컸어? 아, 진짜 내가 처음부터 당신 같은 여우랑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불안불안했어. 인간이 어떻게 이래? 닥쳐, 도둑년아.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야, 너 내 목걸이 훔쳐간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너도 경찰에 조사받게 해줘. 너네 집 뒤져보일까? 그러니까 깝치지 말고 꺼져. 그 말에 놀랐는지 신우이는 얼른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이럴 순 없다고 우겨댔습니다. 그건 가족 간의 돈 거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웃기는 소리였죠. 아무리 가족 간의 돈 거래라 할지라도 거래는 거래잖아요. 거기에 모든 서류도 완벽하게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그는 모든 소송에서 다 졌습니다. 저는 그 가족의 모든 재산을 가져오고 그 인간의 월급도 차압을 걸어 그대로 제가 다 가져왔고요. 물론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렇게 돈이 없다고 그러더니 어디서 변호사도 고용해와서 무려 재산 분할을 요구하더군요. 진짜 사람의 전투력을 끝까지 자극했습니다. 저와 제 변호사는 정말 마지막까지 달려들었어요. 그 인간이 가져갈 재산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재산에 대해서는 그 악을 떨면서 달려들더니 양육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저에게 넘겨주더군요. 저는 이혼 소송을 정리하며 남편에게 경고했어요. 회사나 죽은 듯 잘 다녀. 잘려서 월급 차압도 못 가져가면 니네 여동생 집이고 그 남편 논 바치고 다 압류 들어갈 거니까 정신 잘 차리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저는 그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정리했습니다. 저희 집에 와 지내시면서 엄마 건강은 많이 나아지셨어요. 저는 당분간 부동산 사무실은 쉬고 집에서 좀 쉬시라고 했죠. 그리고 엄마 집을 정리해서 그냥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전까지는 엄마가 저희 집 근처에서 혼자 지내시면서 아침 일찍 제가 출근하기 전에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제가 출근을 하면 아이 아침을 챙겨 먹이고 학교에 보냈다가 부동산으로 출근을 하시고 또 오후에 아이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갔다가 학원도 보내고 간식도 먹이셨거든요. 제가 야근을 하는 날에는 저녁까지 해서 먹이고 목욕도 시켜놓으셨고요. 그게 왜 힘들지 않으셨겠어요. 저는 엄마가 아픈 게 솔직히 다 제 탓만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당분간은 살림도 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시라고 했어요. 소송은 전부 다 제가 맡아서 처리했고요. 저는 그동안 친정 엄마가 그 인간들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전부 다 받아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받고 싶냐,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릴 거냐 어쩌냐 했더니 그렇게 없다던 돈이 어디서 나오더군요. 그 인간들은 겨우겨우 저희 빚만 갚고 세금이고 뭐고 다 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내느라 전 남편은 대출을 잔뜩 받고 시누이 부부도 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전 시부모가 살던 집과 땅도 전부 엄마 소유가 되었죠. 저는 바로 퇴거 통보를 하고 그 인간들을 내쫓아버렸고요. 시부모들은 저를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아주 인간 같지도 않은 년이라고 심하게 화를 내면서 욕을 퍼붓더군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바로 집행해버렸어요. 너 진짜 그렇게 살면 죄받을 거야. 네가 그렇고도 인간이냐?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부모를 개거리로 내쫓아. 이 처벌 받으려고. 두 분 착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저 이제 두 분 며느리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천벌 어쩌고 저쩌고 남한테 말 함부로 하시면 벌 받는 거 두 분이에요. 그 입 다물고 갈 길 가시죠? 전 시부모들은 시누이에게 갈 줄 알았더니 고향을 떠나 전 남편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기들은 고향을 떠나면 죽을 것처럼 그러더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 아들 집으로 갔던 것이죠. 하지만 거기라고 별 수 있나요? 전 남편은 작은 반지하 월세 하나 얻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늙은 부모가 쳐들어왔으니 견딜 수 없었겠죠. 게다가 그 인간들이 고분고분하기나 하나요? 밥 차려라, 술상 차려라 해대니 그 생활이 오래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바로 며칠 전 시누이가 울며불며 전화를 해왔거든요. 지금 우리 남편이랑 오빠가 싸워서 경찰서에 갔는데 진짜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럴 수가 있어? 책임져. 뭐라는 거니? 야, 내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일을 왜 책임지니? 지금 오빠가 갑자기 엄마 아빠 데리고 와서 나보고 모시라고 난리를 치고 나 때려서 내 남편이랑 싸움이 났다고. 네가 우리 식구들 다 망쳤잖아. 이게 다 네 탓이야. 어머, 어쩌니 내가 망쳤다고? 그런 미친 생각을 하니까 너들이 그러고 사는 거야. 야, 전화하지 마.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전 시부모가 전 남편 집으로 간 지 고작 2주일 만에 그 인간이 견딜 수 없었던지 자기 부모를 데리고 전 시누이 집으로 쳐들어가 서로 모셔라 싫다 이러면서 싸움이 났던 모랑이더군요. 열받은 전 남편이 전 시누이에게 손찌검도 하고 미용실도 마구 부수고 그걸 말리다가 전 시누이의 남편과도 치고받게 되고 말이죠. 한마디로 개판이었어요. 자식들끼리 부모 서로 모시기 싫다고 싸우다가 그 사이까지 끼어들어서 주먹 다짐을 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빨리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그나마 진짜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고도 그 난장판은 계속 이어졌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이 자기 여동생을 고소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개판을 벌이든 난장판을 벌이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관심 없었습니다. 물론 전 남편과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전 남편이 다른 부서로 가서 근무하는 부서는 물론 일을 하는 층수도 달라 회사에서 딱히 마주칠 일이 없었죠. 뭐 마주친다 해도 별 상관없지만요. 그런데 하루는 퇴근을 하는데 전 남편이 나타나 제 앞을 막더군요. 그러고는 제 팔을 잡고 사정했어요. 여보, 잠깐만 이야기 좀 해. 제발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이거 왜 이래? 다 끝난 마당에 기회는 무슨 얼어 죽을 기회야. 아씨, 비켜. 나 정말 반성하고 있다. 사는 게 이렇게나 힘들 줄은 몰랐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진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여보야. 아이, 미친. 야, 여보는 무슨 여보니? 이혼했는데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40 넘어서도 너는 어떻겠니?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살아. 이러지 말고 꺼져. 저는 붙잡고 늘어지는 그 인간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못 살겠다고 징징대는 것도 못 봐줄 정도로 짜증이 나더군요. 그렇게 얼추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고 시부모가 살던 곳은 개발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큰 돈을 벌게 되셨죠. 그간의 마음고생과 손해를 전부 메꾸고도 남을 정도의 액수였어요. 사실 거기 오래전부터 개별 소문이 돌았어. 사실 그래서 내가 산 것도 있어. 소문만 들리고 아무 김새도 없더니 일이 잘 풀리려니 또 이렇게 풀리나 보다. 이제 앞으로 걱정 말고 잘 살라는 뜻인가 봐. 울 엄마 이제 고생하지 말라고. 엄마는 그 땅을 팔아서 평소 건물 하나를 매입하셨어요. 당당한 건물주가 되신 거죠. 물론 그러고도 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건물 1층에 부동산 사무실을 새로 내고 또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으니까요. 아이도 잘 돌봐주신 것은 물론이고요. 저 역시 즐겁게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얼마나 홀가분하던지 걱정거리도 없고 어디 쓸데없이 돈이 나갈 구멍도 없으니 뭘 해도 즐거웠어요. 이렇게나 세상이 재미있고 즐거운지 그제야 알았다고나 할까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으로 발령을 신청해 떠나버렸습니다. 외진 곳이라 인기가 없어 신청만 하면 발령이 나는 곳이었죠. 그곳에 가면 직원 숙소도 제공이 되고 수당도 조금 더 나온다는 말에 자원 신청을 한 모양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매달 갚아야 할 돈을 꼬박꼬박 잘 갚고 있으니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겠죠.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엄마와 딸과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아니, 예전보다 신경을 쓸 것도 없고 고민을 할 일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까 얼굴이 요즘 활짝 폈다는 말을 훨씬 많이 들어요. 인상도 밝아지고 소소하게 저를 괴롭혔던 편두통이나 매달 저를 고생시켰던 생리통까지 싹 사라졌습니다. 왜 진짜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않았는지 오히려 후회가 될 정도예요. 지금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니까요. 그러고 보면 엄마 말씀이 맞던 것 같아요. 괜히 평소에 골치 아프게 살지 말고 맘 편하게 봐주다가도 한 번씩 선을 넘는다 싶으면 그냥 확 정리를 해서 편하게 지내는 것이 맞는 거더라고요. 예전에 좋았다고 앞으로도 내내 그 사람과 좋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건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제 인생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살아보려고 해요. 더 이상은 쓸데없고 불필요한 것들이 제 인생을 어지럽히고 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정작 필요 없는데 정들어서 쳐내기 미안해서 붙잡고 있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마음 먹고 정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즐거운 앞날이 올 거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